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종편의 한보정론을 시작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갤럽 여론조사와 관련된 뉴스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선 우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고요. 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같이 이념 정치를 하지 않고 국민 통합 그리고 나라의 안보 여기에 방점을 맞춰서 이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갤럽이 여론조사, 갤럽은 뭐 제일 중요한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그리고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의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최문순이가 말이죠.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조사 뭐 당연히 받아야죠. 예,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알펜시아 리조트를 파는 과정에서 이 KH그룹의 배상윤 회장과 뭔가 이 흡거리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요, 이 문재인이가 나라 안보를 완전히 팔아먹었어요. 뭐 우리가 뭐 충분히 다 아는 그런 상황인데, 야, 이건 심각하다.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말이죠. 이 유엔사를 갖다가 유엔사에 덴마크 즉 그 당시 의료 지원만 했던 나라들에서 우리가 이제 이 유엔사에 가입을 하고 싶다. 이 전투 파병 국가들로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이 문재인 정권의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라 팔아먹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요것도 한번 여러분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러면 맨 먼저요. 이 갤럽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 끄트머리가 이제, 이번 7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가 되겠는데요. 바로 전주 대비 2%가 올라가서 33에서 35로, 그리고 부정평가는 58에서 55로 3%가 떨어졌어요. 이거를 갖다가 최근 3월부터 이게 쭉 보면은요. 아주, 그러니까 횡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최저 27%가 4월 두 번째 주에 한번 기록했고, 그 이후로는 31, 2, 3, 4, 5, 7까지, 38까지 올라갔어요. 7월 첫째 주에 3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27에서 최고점 38 사이의 중간점, 35까지는 우리가 이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갤럽 여론조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좀 올라갔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정당 지지율도 우리 국민의힘은 올라간 데 비해서, 자, 국민의힘은요. 지난주에 33에서 35로 올라갔고, 민주당이 떨어졌어요. 30에서 29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흐름도 여러분들 최소한 또 4월서부터 보면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살짝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도 횡보를 하다가 떨어지는 추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께 이 도표로 나타난 이런 그 지표를 가지고 자, 좀 한두 가지만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을 그러니까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평가가 이제 올라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올라가게 된 원인으로는 외교가 1번 요인, 2번 요인이 결단력, 3번 요인이 노조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도요. 항상 말씀이지만 또 외교가 부정평가의 1순위로 되어 있고 2등이 경제 민생, 3등이 이제 독단적이다. 이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보면은 2%가 올라가서 35%, 민주당은 1%가 내려가서 29%가 됐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은 20대하고 60대 이상,
그리고 민주당은 30대, 40대, 50대에서 우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층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지한다라고 하는 비율은 66%가 되겠고요.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58%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 중도층에서는요.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고 있어요. 29대 민주당이 25고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의 특징을 보면요. 언제든지 무당층이 한 30% 정도 되는데 이 오늘 발표된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당층이 무려 40%로 늘어났습니다. 예, 우리 남영아님 고맙습니다. 잘 들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지지율 자체, 우리 자체 진영 여기에서 이제 우리 보수층은 66%, 진보층은 58%니까요. 8%가 좀 더 우리 이제 이 보수들이 조금 단결하는, 결속하는 결속 능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진보층의 58%만이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 얘기는 바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결정적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중도층에서 우리가 4%를 앞선다라고 하는 점도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여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요. 이 갤럽 여론조사가 좀 거의 유일한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무당층이 보통 한 20% 안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10%에서 20% 사이 되는데 언제든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당층이 지금 40%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무당층이 한 25%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이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무려 40%나 된다. 이 점은 우리 지금 양당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뭐라 그럴까요? 무관심 그리고 이 혐오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요 이동관 특보를 지금 옆에 사진이 나오는데요. 자 이동관 특보를 오늘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에 공식적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동관 특보가 지금 이제 신임 위원장이 오늘 나와 기자들에게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또 브리핑을 했고요.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 왜 이제 이동관 전 특보를 갖다가 위원장이 임명했느냐? 우선 언론계에 오래 종사한 중진이다. 동아일보에서 논설위원까지 지냈죠. 그래서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크 그리고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저도 이동관 지금 위원장 잘 아는데 정치학과 출신이고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 MB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그리고 MB 때 대통령의 언론 특보를 지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대선 캠프에서는 미디어 소통 특별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특별 고문을 거쳐서 대통령의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동관 이 신임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우선요, 미디어 환경이 대대적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 방송통신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 그리고 공정한 미디어의 생태계를 보호시키겠다.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차원의 공영방송을 좀 키우겠다. 요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 직접적인 인용을 좀 해드리면 미디어 산업 환경이 격변하는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 여기에 이제 정부 시민단체가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리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진영 논리와 그리고 이해와 충돌을 믿는 패러다임에 갇혀있을 수는 없다.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송통신 산업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이고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도 중요한 분야다. 따라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하고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도 영국 BBC나 일본의 NHK처럼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컨텐츠 거대 유통기업도 나와야 된다. 언제까지 과거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방향에는 진보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미래는 지금 다가오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앞에 와 있다. 그리고 야당과 비판은 오늘 질책이나 비판에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신상 관련 사항, 이 신상 관련 사항은 이제 이 아이의 그 아들의 이 학폭 문제가 되겠죠. 요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하게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통일부 장관의 김용호 전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의 임명장을 오늘 이제 줬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요, 뭐라 그러죠? 인사청문회 통과 합의서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일 문제도 어쨌든 간에 지금 남북 문제도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옳은 일이죠.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유엔사 관련인데요. 여기에 이제 유엔 대표부에 있는 북한 외교관의 이 자료 화면이 하나 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북한은요, 유엔사를 굉장히 싫어해요. 유엔사 해체가 북한의 하나의 중요한, 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즉,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몇 가지냐? 장애 요인이 말이죠. 장애 요인이 제일 큰 것이 국가정보원하고, 그 다음에 대공수사권의 폐지,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철수와 유엔사 해체. 요것이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사에 대해서는요, 언제든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문재인 정권 때 이 덴마크가 말이죠, 자기네도 이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은 참전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그 취지하에요. 유엔사의 전력 제공국에 좀 참여하고 싶다. 예, 이런 입장을 무려 17번이나 전달했는데 모조리 싹 다 문재인 정권에서 거부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가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거부했어요. 이것도 말이죠. 이 서해 피살 공무원, 그 다음에 북한, 이 탈북민의 강제 북송,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안보 농단이다.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 정점에는 문재인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을 정점으로 하는 당시의 청와대 NSC 시스템, 그리고 국방부와 외교부, 당연히 국가정보원, 요 부처에 대한 전반적인 심도 깊은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왜냐면은요,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어느 나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의 최고 사령관이에요. 최종 책임자인데, 아니, 가만히 있는 덴마크가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볼 때, 더군다나 또 덴마크는요, 6.25 전쟁 때 의료 지원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전력 제공이 되겠다. 이거를 17번이나 요청을 했어요. 2020년도 5월부터 22년도 작년 1월까지 17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번번이 문재인 정권에서 노를 했어요. 국방부 외교부 전부 노를 했습니다. 자, 국방부 외교부가 혼자 힘으로 이걸 노하겠어요? 당연히 청와대 보고하죠. NSC 결정사항이죠. 국가안보실에서 결정을 2020년도부터 22년 1월이니까 이 정의용하고 서훈이가 동시에 해당돼요. 이 두 사람들이 요거를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최종적으로 덴마크의 17번에 해당되는 전력 제공국 요청을 묵살했는지, 요거를 전수 감사를 해라.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요,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이거는 어마어마한 안보 농단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덴마크가 2020년도 초에 유엔사 전력 제공국 이 참여 희망을 전했어요. 그리고 덴마크는요, 이 6.25 때 우리 6.25 전쟁터에 의료진 무려 630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전 후에도요, 덴마크는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한국에 연락장교를 파견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보니까 한국에서의 어떤 전쟁 예방, 그리고 또 이 평화의 회복, 이런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아주 고마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북핵 위기가 계속되니까 유사시에 참전할 수 있다, 참전하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유엔사 전력 제공국이 되고 싶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17번을 요청했는데 전부 다 거부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덴마크가 어마어마한 모멸감을 느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요, 주한미군과 유엔사 사이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한국이 맞느냐, 이러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는요, 과연 이걸 믿을 수가 있나, 잃을 수가 있나, 이 자기네
전력 제공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묵살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 확인하려고요. 공문으로 그 국방부 그리고 외교부에 보냈다고 그래요.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분명하게 노,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그래서 국방부의 경우에는요. 이 대북 정책과가 이거를 주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덴마크가요. 외교 전쟁을 벌이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재검토 요청을 해서 2020년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20개월에 걸쳐서 17번이나 여러 형태로 의사를 보냈는데 완전히 문전박대. 그래서 최종적으로요. 18번째 요청.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는요, 결국은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여러분들 김인철 유엔 대표부 2018년도 10월인데요.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괴물 같은 조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이게 이 북한 정권의 기본 유엔사에 관한 이 태도입니다. 자, 이런 거를 왜 이게 2018년도 얘기인데요. 이 2020년도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 북한의 유엔사 해체는요, 아주 3대 세습 체제에서 함께 내려온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대공수사권의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이게 3대 장애물이에요. 북한, 그러니까 적화 통일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북한임을 너무나 잘 알죠. 이건 뭐, 요즘은 학제로 따지면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니까 이 김정은이하고 이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김정은의 요청을 특별히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요것서부터 전부 다 이 전수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참 기가 막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문순. 야, 최문순 이게 이제 최문순이에요. 뭐 여러분들. 최문순이가 지금 오늘 오전에요.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바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하는데 이게 KH그룹에 넘겼어요. KH그룹의 배상윤이는 지금 아주 황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배상윤이는 조폭 출신이잖아요. 전남 영암에. 예. 그래서 이 김성태 전주파하고 아주 형제질 호영호재하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자, 그래서 KH그룹도 이 대북거래, 김성태의 대북거래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지금 최문순이가 관련 정보를 KH그룹에 빼줘가지고 그야말로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면서 팔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찌감치 검찰에 했는데 이 최문순이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나는 매각하기 위해서 알펜시아 리조트가 왜냐면 4번씩이나 유찰이 됐거든요. 매각하면서 많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열심히 노력했다. 잘 소명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아니 도지사나 한 수준에서 이게 입장문이라고 발표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정도 입장 갖고 되겠어요? 우선 국민한테 죄송하다고 먼저 해야죠. 기본이. 그렇죠? 국민한테 죄송하고 그 다음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인데 나 매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어.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 얘기잖아요. 그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면 그럼 검찰이 이재명의 사건하고 똑같이 그럼 조작한다는 겁니까? 조작수사? 야, 이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그 강원도지사를 2번씩이나 해먹었어요. 참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그래서 알펜시아를 공개 매각하는데 4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누가 선정이 됐냐면 KH그룹의 강원 개발이 낙찰이 됐습니다. 7,115억 원에 매각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문순이가 불법으로 개입하고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이 담합 이 매각을 했다. 이 의혹이 지금 이 의혹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KH그룹 계열사인 KH 강원 개발하고요. KH 리츠라고 하는 2개 회사가 이제 입찰을 하면했는데 KH 리츠가 이게 페이퍼 컴퍼니예요. 페이퍼 컴퍼니. 그래서 이게 담합 의혹이 제기됐고, 그리고 이제 최문순 같은 사람이 이제 이 자산 가치, 알펜시아의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해서 헐값에 매각한 것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KH 강원 개발이 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최문순이하고 KH그룹 측에서 사전에 담합해서 입찰 정보를 주고받은 것, 이러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에서는요, 이 최문순이가 KH 측에 친절을 보내가지고 4차 입찰 당시에 최저 입찰 금액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이 매각 담당자의 진술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최문순이가 입찰을 시작하기 전에 이 남산 하얏트 호텔, 이게 이제 과거에 KH그룹 거래했습니까? KH그룹에서 운영을 해왔잖아요. 이 호텔에서 이 배상윤을 만나가지고 입찰 정보를 유출했다. 요렇게 검찰은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이 검찰에서는요, 이 배 회장 하고 이제 최문순이가 이제 공범 관계에 있는데 이 조사 없이도 최문순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자, 그래서 이 최문순이도 말이죠. 이 조사가 끝나면 바로 이 재판에 넘겨질 확률이 거의 100%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이 상부에서 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최문순이가 최고의 책임자이냐 아니면 그 윗선에 또 문제의 인물들이 있느냐, 요것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무리를 짓고요.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